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최석규 작가의 땅에 박힌 나뭇가지 하나 작품 준비했습니다. 최석규 작가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순문학과 장르문학을 오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땅에 박힌 나뭇가지 하나 역시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할슈타트에서 온 절대무공처럼 유쾌함 속에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땅에 박힌 나뭇가지 하나. 늦은 시간임에도 호텔 카페는 붐볐다. 송이는 설탕 2봉지를 잔에 모두 부었다. 라떼 거품이 부풀어기처럼 일어날 때까지 계속 저었다. 창수는 30분 넘게 자기 이야기만 했다. 이번에 직접 기획한 공모전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는 자랑을 시작할 때쯤 송이는 창수의 말을 잘라버렸다. 내 것은? 읽어봤어? 아, 그렇지. 그제야 창수는 오늘 만남의 이유를 생각해냈다.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 송이에게 건넸다. 송이는 한 귀퉁이를 잡고 설렁설렁 넘겼다. 빨간 밑줄과 X표, 돼지꼬리가 잔뜩 그려져 있었다. 어땠어? 솔직하게 말해줄까? 원하던 바야. 잭, 내지 마. 송이의 표정이 굳었다. 밀도 높은 문장, 정교한 메타포, 참신한 묘사, 탄탄한 스토리. 그런 걸 아마추어인 내게 기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 소설은 얼개 자체가 너무 올드해. 신파조 순애보? 요즘 그런 건 먹히지 않지. 그래서 봐달라고 한 거잖아. 야, 문창과 출신의 신춘문예 등단자라고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꾸진 못해. 내 전공은 문학이 아니야. 법학이지. 그런 걸 변명거리라고 해. 정말 간절하면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지. 시중에 소설 작법책은 수두룩해. 문화센터 창작 수업도 흔하고 글은 모름지기 진실하게 쓰는 거야. 어머? 우리 이야기가 거짓이란 말이야? 창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한 진실이란 팩트 기반의 투루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읽는 이가 문장이 매몰돼 헉헉대게 하는 거. 그런 핍진성이 곧 진실이라고.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사별한 남편을 글로 환생시키기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아. 너 안에 추억이 너무 많거든. 그건 독이야. 감정이 문장에 지나치게 녹아들 테니까. 활자는 그 뜨거움이 식을 때까지 툭 던져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 장수는 턱밑 수염 몇 가닥을 만지작거렸다. 우리나라에서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책이 출판되는지 알면 아마 놀라 자빠질걸? 적어도 누군가의 손에 들려 몇 장이라도 읽게 하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쓰면 며칠 매대에 깔렸다가 바로 재고 처리될 뿐이야. 송이 씨, 전에 말한 건 생각해 봤어? 대필 작가 쓰자는 거? 그래.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콘텐츠는 좋은데 시간 없고 글재주 부족할 때 많이들 그렇게 해. 너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다듬어줄 작가는 널렸어. 송이는 딱 잘라 말했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왜? 이건 우리 둘, 남편과 나만의 이야기야. 거기에 누구도 드리고 싶지 않아. 게다가 팔리지도 않을 책을 집구석에 쌓아놓을 생각도 없고. 왜 이렇게 파는 것에 집착해? 책 팔아 돈 벌려고? 송이 씨처럼 잘 나가는 변호사가 웬 돈 타령이야? 그럼 어쩌게?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야. 많은 사람이 내 책을 통해 죽은 남편을 기억해 주는 것. 그게 전부야. 장수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송이는 말하는 내내 왼쪽 새끼손가락의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송이는 웨이터를 불러 계산서를 달라 했다. 카드를 꺼내려고 지갑을 열었다. 지갑 속 투명 비닐 케이스 안에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라틴어 비슷한 글자와 오컬트풍의 그림이 그려진 부적이었다. 그걸 보자마자 창수는 인상을 구겼다. 거기 아직도 다녀? 어디? 무당집. 무당 아니야, 영매지. 미라처럼 변해가는 송이를 창수는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제일 먼저 송이를 맞은 것은 정면의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덩어리였다. 눈이 부셔 앞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송그늘을 만들어 빛을 가렸다. 실내를 둘러봤다. 사면이 붉은 영의 현기증이 느껴졌다. 왼쪽 벽에는 트로피, 상장, 상패, 각종 위임장이 걸려 있었다. 오른쪽 낡은 유리창에는 수상쩍은 전자장비들이 놓였다. 출입구가 있는 뒤쪽 벽의 6단 붙박이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고전문학, 처세술, 현대심리학, 마술, 종교, 의학, 예술, 심지어 공업수학과 물리화학까지. 사무실은 부조리 그 자체였다. 앉아있던 남자가 송이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끼익하며 비명을 질렀다. 역광 때문에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빛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로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주 인터내셔널 사이킥 애널리스트 대표 로이건. 그 아래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적혀 있었다. 뒷면을 보았다. 초자연 현상, 초능력, 영매, ESP 관련 수사 및 진단. 명함 내용에 비해 외모는 평범했다. 둥근 얼굴에 뭉툭한 코, 정리되지 않은 턱수염, 조금 처진 눈 때문에 매번 거스름돈을 잘못 주는 머리 나쁜 동네 목욕탕집 주인 아저씨처럼 보였다. 송이는 미간을 찌그러뜨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커튼 좀 쳐주시면 안 될까요? 노란 스탠드를 켰다. 두꺼운 블라인드가 쳐진 어두운 실내는 부드러운 색으로 채워졌다. 둥근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다. 로이는 커피 머신에서 내린 라떼와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왔다. 로이는 에스프레소에 각설탕 3개를 넣고 저은 후 마셨다. 남자가 들고 있는 작은 잔이 소꿉장난감처럼 보였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표정을 보니 여기 오신 것이 여전히 탐탁지 않으신 것 같군요. 창수 씨 부탁이 아니었으면 올 일도 없었으니까요. 창수는 잘 지내죠? 지난 동창회에서 보고 한 번도 못 봤네요. 송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참 잘 어울리네요. 네? 로이는 송이의 왼손 약지를 가리켰다. 그 반지요. 송이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가리며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로이는 자신의 관에 소개했다. 그가 거쳐온 직업은 다양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킥 현상조사를 합니다. 심령술이나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과학적 수사를 할 수 있죠. 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거로 사기치는 놈들? 그런 놈들 잡아내는 일입니다. 송이는 정색했다. 그분은 진짜예요. 로이는 뒷머리를 긁적였다. 송이 씨처럼 많이 배우신 분이 강령술을 믿는다는 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직접 눈으로 보셨다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시죠? 남편에 관해 나만큼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둘만 아는 비밀까지도요. 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장수한테서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불교의 계기 되신 남편과 영적 접촉을 해준다는 무당을 자주 만난다는 것과 거기에 큰 돈을 쓰신다는 것도. 무당이 아니라 영매예요. 남편 영혼과 소통하는 진짜 영매. 송이의 언성이 높아졌다. 로이는 무미건조하게 바로 대꾸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멘탈 약한 바보들 등쳐먹는 사기꾼만 있을 뿐이죠. 들은데도 직설적이시네요. 난 멘탈이 약하지도 바보도 아니에요, 나는. 로이는 말끝을 가로챘다.
제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리엔탈 미디움쇼 마술사로 꽤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의 생각을 맞추고 죽은 영혼을 불러오고 오컬트 페노미나를 보여주고 절 진짜 영매로 여기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2년간 일하면서 돈도 제법 벌었죠. 그 시절 나는 내 재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느 날 관객 한 명이 대기실로 찾아왔어요. 공연이 끝난 직후였죠. 등이 굽고 늙은 흑인 할머니였는데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분은 마지막 소원이라며 20대로 단 하루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지요. 마술이란 정교한 눈속임이다. 보이는 모든 것은 한낱 판타지일 뿐이다. 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늘 불가능한 일을 하잖아요. 라고 말이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후 난 직업을 바꿨습니다. 바로 지금의 일로. 송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로이의 명함을 가방에 넣었다.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 일어서려 했다. 로이는 송이를 붙잡았다. 잠시만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는 손바닥에 보이게 두 손을 앞으로 뻗었다. 테이블 위를 향해 손가락을 펼쳤다. 잠시 그대로 있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당신이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둑한 사무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송이는 냉수를 흘렸다. 일어나 나가려는 순간 잔 받침대 위에 얹어놓은 스푼이 달그락 소리를 냈다. 천천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그 끝이 송이의 왼손 반지를 가리켰다. 찻숟가락이 요동쳤다. 송이의 안색이 변했다. 오른손으로 반지를 감싸쥐었다. 스푼은 이내 멈춰섰다. 송이는 비명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뚜벅뚜벅 뒤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젖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창문을 등지고 선 채 말했다. 방금 보여드린 건 아주 간단한 마술입니다. 숟가락은 자석으로 조정되고요. 난 무릎을 조금씩 움직여 탁자 아래 설치된 자석을 옮겼을 뿐이에요. 아, 오해는 마십시오.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페이크 텔레키네시스를 한 이유는 송이 씨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무방비 상태의 행동은 믿을 만한 데이터니까요. 송이 씨는 사무실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발걸음이 몹시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대한 바닥의 선을 밟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고 사무실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 커튼을 쳐달라고 하셨고요. 전형적인 방어 기제죠. 하지만 제가 만들어낸 작은 트릭으로 그 단단한 껍질은 부서졌습니다. 마법의 스푼이 반지를 가리키자 송이 씨는 반지를 손으로 감쌌어요. 위험한 순간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기는 엄마처럼. 제 추측으로는 그 반지는 남편과의 매개체고 거기엔 조심해야 할 터부가 있을 것 같군요. 물론 그런 것을 알려준 사람은 영매일 테고. 그렇지 않나요? 송이의 표정은 어느새 차분하게 바뀌어 있었다. 재미있군요. 관찰력도 좋으시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제 절 믿으시겠어요? 송이는 침묵했다. 로이는 바로 이어 말했다. 그럼 동행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도움이 될 겁니다. 송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이번 한 번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군요. 한 번만으로 모든 속임수를 간파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부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기라는 증거를 못 찾으면 팀장님도 제 말을 믿게 될 테니까요. 로이는 씩 웃었다. 그건 산자 죽은 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될 것 같군요. 영매의 집은 외벽이 다소 밝다는 점을 빼곤 주변 주택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모든 창문에는 커튼이 쳐졌고 현관문에는 파란색 포치가 붙어 있었다. 잔디가 깔린 앞마당과 나지막한 나무 울타리가 편안함을 주었다. 문 앞까지 이어진 구불구불한 자갈길은 바라보기만 해도 사각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았다. 송이는 바로 들어가려 했지만 로이는 잠시 돌아보자고 했다. 둘은 집 울타리를 따라 걸었다. 로이의 시선은 흙바닥과 주변 나무와 외벽과 지붕 위를 느릿느릿 옮겨 다녔다. 정원에 파라솔과 잉어 몇 마리가 헤엄치는 작은 연못도 신중하게 살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정문 앞에 도착할 때쯤 문득 걸음을 멈췄다. 울타리 아래쪽을 빤히 바라봤다. 거기에는 Y자 형태의 작은 나뭇가지가 있었다. 땅바닥에 박힌 채였다. 벌어진 양 끝은 반듯하게 잘려나갔고 이파리는 없었다. 마치 줄 끊어진 새총처럼 생긴 그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울타리를 따라 줄줄이 꽂혀 있었다. 모양은 비슷했지만 길이, 벌어진 각도, 방향, 높이가 조금씩 달랐다. 로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파테란이네. 파테란? 가지나 돌멩이 등으로 만든 신호. 자연물을 이용한 일종의 표기법이죠. 집시들이 나뭇가지를 꺾어 표의 문자를 만드는 방법에서 유래한 건데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해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만 보이는 경고라고나 할까? 쪼그리고 앉아 울타리 아래 가지들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로이는 피식 웃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곱게 한복을 입고 있는 늙은 여자가 나와 맞았다. 선생님께서 앞서 오신 손님과 상담 중이셔서요.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늙은 여자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방문에는 순례자 쉼터라고 쓰인 문패가 붙었다. 실내는 작은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바닷가 풍경, 깊은 숲속 오솔길, 누군가의 초상화가 그려진 유화가 걸려 있었다. 늙은 여자가 다과를 내왔다. 속이는 소파에 앉았다. 익숙한 듯 국화차를 따라 마셨다. 방을 둘러보던 로이가 문득 물었다. 혹시 아이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장수말로는 두분금술이 워낙 좋다고 해서. 이런 쓸데없는 말을 꺼냈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겐 애가 한 명 있었어요. 딸아이였죠.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죠. 학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음주 운전자에게 치였어요. 이혼 전까지만 해도 와이프가 직접 데려왔었는데 하필 그날 학원 버스가 운행을 못하게 돼서 혼자 오다가 그만. 로이의 표정은 말하는 내내 어두웠다. 송이는 그에게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남겨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제 들어가세요. 늙은 여자가 방문을 조금 열고 말했다. 영매의 방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주술, 신기, 귀신, 초자연 현상을 연상시킬 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3개와 나무로 만든 오래된 마호가니 탁자, 그 위에 장식용 꽃다발이 있었다. 푸른색과 보라색 수국, 하얀 안개꽃으로 만든 것이다. 꽃은 생화보다 더 생화 같아 프리저브드 플라워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탁자 맞은편에 커다랗고 둥근 거울의 표면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어쩐지 세워진 자세가 위태로워 보였다. 창문가에는 빈티지 무드 등이 있었다. 영매의 나이는 40대 후반, 많아야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송이와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화장도 송이처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녀는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손님을 보자 물뿌리개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영매는 로이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다. 외모만큼이나 목소리도 매력적이었다. 자리를 권했다. 커다랗고 푹신한 쿠션 때문에 몸이 의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물었다. 송이 씨 남편분을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관계신지요? 로이는 준비했던 대로 답했다.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걸 봐선 친한 친구였나 봅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였죠. 영매는 잠시 로이를 빤히 바라봤다. 눈빛이 뇌 속을 파헤치는 것만 같았다. 송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전에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좀 흔한 얼굴이라서요. 로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었다. 붉은 액체가 담긴 투명 구슬, 물이 담긴 접시, 복고풍의 회중식에 5개의 양초가 꼽힌 촛대가 탁자 위에 준비됐다. 창문은 두꺼운 이중 커튼으로 막았다. 실내는 어둠으로 채워졌다. 촛불에 불을 붙였다. 송이는 남편이 즐겨 매던 넥타이를 꺼내 가운데 올려놨다. 준비는 다 끝났다. 맞은편에 커다란 거울 때문에 마치 6이 모여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영매는 라틴어 비슷한 말을 읊조리며 접시물에 가루를 뿌렸다. 가루가 흔들릴 때마다 반짝거렸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아내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어조는 차고 단단했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쯤 수국잎이 파르르 떨렸다. 꽃잎에 맺혀있던 물방울들이 톡톡 탁자 위로 떨어졌다. 헉! 송이는 숨을 들이켰다. 탁자 위에 흩뿌려진 물방울 중 하나가 천천히 허공에 떠올랐다. 10여 센티미터 높이에서 멈춰섰다. 부르르 제 몸을 떨었다. 빛에 반사된 그것은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나머지 방울들도 하나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떠올랐다. 송이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기적을 바라볼 뿐이었다. 영매가 낮은 탄식을 뱉었다. 지금 남편께서 옆에 계세요. 송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뺨에 손을 대고 당신의 온기를 느끼고 계십니다. 송이는 흐느꼈다. 로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카메라처럼, 귀는 녹음기처럼 한 장면도 놓치지 않았다. 빙의는 순식간이었다. 자신의 몸에 남편의 영혼이 들어간 후 영매의 말투와 행동은 바뀌었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하면서도 편안했고 행복해 보이면서도 슬퍼 보였다. 송이는 작년 오늘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영매는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다. 송이는 둘이 마지막 결혼기념일에 대해 말했다. 그때 건네준 목걸이는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영매는 지금 손에 끼고 있는 반지와 잘 어울린다고 했다. 송이는 함께 갔던 장소에 관해 말했다. 영매는 당신이 여기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대화는 몇 분간 더 지속했다. 송이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갑자기 영매가 비명을 질렀다. 가슴을 쥐어짜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물방울들이 흐드득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촛불 4개가 꺼졌다. 살아남은 촛불 하나만이 간신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영매의 검은 눈동자는 거의 사라지고 흰자위만 남았다. 어둠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금세 뒤로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송이는 영매를 붙잡으려 했다. 로이는 송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영매는 몇 번 휘청거리다가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다. 마치 죽은 듯이 작은 움직임조차 없었다. 그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은 양초가 제사를 태우는 소리만 들렸다. 영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콧물과 침이 입가에 흥건했다. 로이를 쏘아보았다. 눈빛에 광기가 흘렀다. 그녀가 소리쳤다. 너 누구야? 누군데 송이 곁에 있는 거야? 웬 참견이야? 네 딸년에게나 잘했어야지. 로이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목을대를 따라 튀어나온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출렁였다. 입술이, 뺨이, 턱살이 바들바들 떨렸다. 영매가 다시 크게 소리쳤다. 비명행사한 딸년이 널 저주하고 있어. 집을 나온 후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로이는 구름 낀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주말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전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떠났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은 사라졌다. 두려웠구나. 내가 그랬듯이. 전문가인 척, 이성적인 척해도 그도 한낱 나약한 인간이었어. 송이는 기쁘지 않았다. 승리자의 쾌감보다 슬픔이 더 컸다. 왜일까 생각했다. 이유를 알 것 같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한기가 느껴졌다. 먹구름이 짙어졌다. 아무래도 밤에 큰 비가 올 것 같다. 사무실을 다시 찾은 것은 토요일 저녁이었다. 로이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갓 내린 커피 2잔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앉았다. 수염이 더 지저분해졌다는 것 외에 달라진 점은 없었다. 바인딩한 A4 묶음을 내밀었다. 표지에 부유하는 반물질에 관한 초자연 현상 분석 보고서라고 쓰여 있었다. 하단 박스에는 보안상 의뢰자 이름은 이니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로이가 입을 열었다.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함께 본 것들에 관해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는 씩 웃었다. 누런 앞니가 살짝 보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 영매 사기꾼입니다. 강령술도 다 트릭이고요. 테이블 앞 대형 거울, 촛불, 꽃장식, 클래식한 시계, 투명 구슬, 물이 담긴 접시, 이런 종류의 매개들은 블러드메리 같은 유럽식 오컬드 의식과 클럭 앤 캔들이라는 남아메리카의 네크로맨시 영매술을 적당히 섞은 겁니다. 거기에 위저보드 비슷한 것을 더했죠.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송이는 어이가 없었다. 그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러면 물방울이 허공에서 날아다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우리가 둘러앉은 테이블은 특수하게 제작된 겁니다. 나무판 아래는 작은 스피커들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파장의 초음파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증폭된 힘으로 가벼운 물체를 공중에 띄우게 되는 거죠. 스피커에 연결된 장치로 초음파의 색이 방향등을 조정해 부유물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일명 트랙터 빔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첨단 의료기기에 사용돼요. 음파로 사람 몸 안에 이식된 정밀 전자장치를 조작하거나 신장 결석이나 혈변 등을 제거하는 데 쓰지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휴대용 음파 계측 장치를 숨겨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원하시면 측정된 데이터도 보여드리죠. 그리고 떠다니던 물방울, 그러니까 수국에 뿌려져 있던 액체는 사실 물이 아니었어요. 비중이 작고 응집력이 강한 특수 액체였죠. 시료병에 샘플을 몰래 담아오는 정도는 전직 마술사에게는 일도 아닙니다. 촛불이 꺼진 것은요? 그 정도는 아마추어도 합니다.
바람 발사장치가 있는 촛대를 쓰거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재빨리 입바람, 손바람으로도 끌 수도 있죠. 타이머 장치가 달린 저절로 꺼지는 마술용 양초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검증 데이터와 설명은 이 보고서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좋아요. 다 가짜라고 쳐요. 하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다는 거, 목걸이 선물을 주었다는 거, 그리고 반지에 얽힌 추억을 영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나와 남편만이 아는 추억을 영매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냐고요. 목소리가 커졌다. 송이는 반지를 보호하듯 오른손으로 감싸쥐었다. 로이는 몸을 앞으로 숙여 송이 쪽으로 다가갔다. 송이는 반사적으로 물러나며 상체를 의자 등받이에 바짝 댔다. 로이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사람은 타인을 대인지각과 심리지각, 이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성별, 나이, 외모, 차림새, 목소리 톤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인지각은 3살 어린아이도 쉽게 합니다. 반면에 심리지각은 꽤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영매는 좋게 말하면 심리지각의 프로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처음 만날 때부터 강령술이 끝날 때까지 영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영매는 송이 씨와 비슷한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의식 중에 송이 씨에게 어떤 동질감을 심어주게 한 겁니다. 비슷한 외모는 비슷한 감정과 생각을 가질 거라는 내면 심리를 이용한 거죠. 제가 관찰한 영매는 콜드리딩의 고수였어요. 대화 중 상대의 반응에 맞춰 교묘하게 말을 걸면서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기술을 콜드리딩이라고 해요. 아주 세련된 대화 테크닉이죠. 현대 리딩 기법에서는 멘탈 매직 혹은 멘탈 해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영매에게 남편의 영혼이 빙의된 후 송이 씨는 작년 오늘을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영매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두루뭉실하게 대답했어요. 송이 씨는 영매의 콜드리딩에 취해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받은 목걸이 선물에 관해 스스로 실토하고 말았죠. 영매는 반지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송이 씨가 늘 왼손에 끼고 다니는 반지에 대해 슬쩍 언급했어요. 그동안 자주 만났고 많은 대화를 나눴으니 반지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정도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의 영혼과 함께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순간부터 영매는 철저하게 그쪽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넘겨짚고 짜깁기 하고 매력적인 떡밥을 던지며 송이 씨의 대답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모았습니다. 게다가 송이 씨처럼 대형 법률 회사에 잘 나가는 변호사라면 정보는 더 쉽게 얻을 수 있었겠죠. 영매는 페이싱, 리딩, 매칭과 래퍼, 백트래킹과 패턴 인터럽트를 통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송이 씨의 마음을 지배하고 앵커링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 마음을 조정했습니다. 송이 씨, 영매의 말은 늘 신금을 울렸죠. 언제나 위로가 되었고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면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죠. 하지만 사기꾼들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수사법을 써요. 당신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로 산다. 가끔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고민을 하지만 나름 노력은 했다. 때때로 실패할까봐 불안감에 휩싸인다 등등. 명심하세요. 어떤 종류의 위로는 비난보다 더 잔인한 법입니다. 송이는 그 이야기만은 꺼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로이의 무자비한 설명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딸에 관한 것. 그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그쪽의 죽은 딸을 영매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훌륭이 아니라면 오늘 처음 본 당신의 과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난 어떤 정보도 영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로이는 갑자기 웃음보를 터뜨렸다. 한 번 터진 폭소는 멈출 줄 몰랐다. 웃다가 살에 들렸는지 기침까지 해댔다. 그는 간신히 답했다.
전 아이는커녕 결혼한 적도 없어요. 네? 난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손님 대기실에서 몰래카메라와 녹취기를 발견했습니다. 워낙 잘 숨겨놔서 저 같은 전문가도 찾는데 애를 먹긴 했지만요. 그 앞에서 딸에 얽힌 슬픈 사연을 즉석에서 만들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매는 멋진 연기를 선보이며 죽은 내 딸아이에 관해 말하더군요. 사전에 대상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핫 리딩 기법을 역으로 이용한 셈이죠. 송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로이는 조용히 말했다. 송이 씨, 세상에 유령은 없어요. 뭔가를 믿고 싶어하는 살아있는 이의 약한 마음만 있을 뿐이죠. 지독한 간절함에 빠지면 누구도 스스로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더욱 그래요. 송이 씨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는 유령도 살지 못하는 법이에요. 장수는 송이 씨가 다시 예전에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로 돌아오길 바래요. 부디 남편분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두 분 모두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의 자리에 모두 놓아두세요. 시간이 그것들을 모아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요. 송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반지도 이제 빼세요. 고등학교 때 산 싸구려 반지일 뿐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인께서도 그러시길 바랄 겁니다. 틀림없이요. 송이는 마스카라가 다 지워진 눈으로 로이를 쳐다봤다. 그는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에 등을 기댄 채 바라보고 있었다. 장수는 새로 계약한 젊은 작가의 뒷말을 한참이나 쏟아냈다. 입안이 말라버렸는지 앞에 놓인 아이스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송이는 머그잔을 두 손에 꼭 쥔 채 묵묵히 창수 이야기만 듣고 있었다. 그 양반 진짜 똥꼬집이더라. 자신의 작품은 최고다. 독자들이 보는 눈이 없다. 시대가 바뀌면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말만 하더라고. 도통 생각을 바꾸려 하질 않아. 확증 편향, 잘못된 확신으로 똘똘 뭉친 젊은 꼰대야. 아, 참 답답해. 너도 그 이야기 알지?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그런 건 문신이 아니라 그냥 옷이라는 말. 날씨에 따라, 장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 갈아입을 수 있는 외출복 같은 거. 아. 장수는 한참 만에 본론으로 들어갔다. 로이에게 이야긴 다 들었어. 이젠 거기 안 가지?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정말 잘했어. 그쪽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 몇 번 전화는 왔어. 그래서? 날 만나지 못해 남편의 영이 점점 약해진다 했어. 돈을 더 내면 필요한 부적을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는 제안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 얕은 개수작이지. 송이 씨, 다시 옛날의 너로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거 내가 로이한테 술 한잔 사야겠는걸? 송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학창시절 로이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 특별히 눈에 띄거나 특출난 친구는 아니었어. 들은 바로는 젊은 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희한한 짓을 하고 다녔다던데. 히말라야에서 명상 수련도 했고 중국에선 어느 고승의 도제로 지내기도 했고 미국에서 마술사 일도 했다지. 에이, 정확히는 잘 몰라. 하지만 요즘 꽤 바쁜 것 같더라고. 그런 고민으로 찾는 이들이 많은가 보네. 근데 좀 이상해. 뭐가? 로이 씨는 내 반지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 결혼 반지 뺐구나. 장수는 그제야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사라졌음을 알아챘다. 결혼 반지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끼고 다니던 싸구려 반지야. 그래? 그걸 왜 여태 끼고 다닌 거야?
반지는 내게 보석 같은 거였어. 그래서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엇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야. 차라리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라고 했지만 난 말을 듣지 않았어. 그때 창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창수는 전화를 받으러 카페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몇 명의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서빙을 보는 직원이 다가와 잔 치워드릴까요? 라고 송이에게 물었다. 송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었다. 은행이 삐수북이 깔려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다. 노란색 보도블록과 누렇게 변색한 이파리들이 서로 엉켜붙어 둘의 경계가 흐릿했다. 갓길에 낮은 언덕처럼 쌓아놓은 낙엽더미로 눈이 갔다. 무언가 위에 꽂혀 있었다. Y자 모양의 나뭇가지였다. 미화원의 빗질로 쓸려 우연히 올라간 것인지 누군가 일부러 박아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송이는 가지를 한참 바라봤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메시지를 썼다. 다시 뵀으면 합니다. 송이 드림. 송이는 발송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최석규 작가의 2019년 무예소설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할슈타트에서 온 절대무공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반은 어느 시 어느 장이나 존재한다. 그것은 진실이고 진상이다. 모름지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열을 쫓는 간절한 마음과 고결한 공덕뿐이니. 아저씨, 사범님이 들어오시래요. 곱슬머리 꼬마가 부르는 소리에 번쩍 정신을 차렸다. 새로 번역 출간된 무진대사님의 기회실체라는 책을 읽는 중이었다. 도장 안으로 들어갔다. 늘 그렇듯 코올리게들로 북적였다. 나라사랑 부모사랑,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며 정권 지르기를 하는 덩치 큰 초등학생 하나가 날 헬끔 쳐다봤다. 오늘도 태극 3장만 무한 반복시키고 관장님은 딴짓하고 있다는 불만이 얼굴에 역력했다. 관장실 창문 너머로 몸을 잔뜩 웅크린 형의 굵은 목덜미가 보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형은 인형 뽑기 기계에 정신이 팔렸다. 요란한 전자음과 함께 크레인에 매달린 두 개의 금속발이 좌우로 쫙 갈라졌다. 피카츄 인형이 머리통을 향해 그르렁거리며 내려갔다. 나 왔어. 왔냐? 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뒤쪽 소파에 앉았다.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났다. 노가다 알바를 며칠 연달아서 했더니 허리와 무릎이 몹시 쑤셨다. 가방 속에서 책을 다시 꺼냈다. 아까 읽다만 페이지를 펼쳤다. 형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선배다. 중고등학교 때 도내 경기에서 3번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전국체전 도대표 최종 선발전까지 올라갔던 그는 한땐 주목받던 태권도 선수였다. 형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가라테, 유도, 쿵후, 심지어 남미의 카포에이라까지 온갖 무술을 섭렵했다. 학창시절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수모를 당하던 나를 위해 형이 나선 적이 있었다. 놈들은 무려 5명이나 되었지만 정광석과 같은 돌려차기, 옆차기, 돌기차기에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형은 견자단 토니자 이영걸 성룡 따위는 상대도 안 되는 무술 고수였다. 그 시절 난 자주 형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고 어떻게든 친분을 과시하려 애를 썼다. 어느 날이었다. 형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진짜 무린 고수를 찾아 떠난다는 쪽지만을 남긴 채 가출해버린 것이다. 거의 3년이 지나 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볼록 튀어나온 배,
아코디언처럼 접힌 턱살, 덜렁거리는 팔뚝과 다리, 바람을 가득 불어넣은 행사장 풍선 인형 같은 외모는 할 말을 잃게 했다. 근육질에 탄탄하고 날렵했던 무술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형은 장사꾼이 되어 돌아왔다. 우연히 만난 달변의 사업가가 형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자판기 임대, 맞춤형 푸드카,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 PC방 임대 사업, 중고품 경매 등 그동안 형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일을 벌였고 하나같이 망했다. 잘 되면 너도 영업이사짜리 하나 주마. 큰 소리는 고물상의 수많은 빈 깡통 중 하나를 발로 차는 것처럼 공허했다. 현실은 냉혹했다.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빛과 제주도 흑돼지처럼 변한 몸뚱이뿐이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인지라 형은 결국 임대료가 제일 싼 상가 5층 꼭대기에 태권도 도장을 차렸다. 하지만 관심사는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요즘은 인형 뽑기 기계와 연습용 샌드백을 결합한 신사업에 미쳐 있다. 샌드백의 특정 부위를 발차기나 정권으로 가격해 인형 뽑기 크레인을 조정하고 연속 차기가 성공하면 잭팟이 터진 것처럼 와르르 선물을 쏟아내는 기계였다. 시제품이라 제대로 동작하지는 않았지만 일명 태권 인형 뽑기 기계는 어린 관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형은 성급으로 반년치 관비를 낸 친구에게는 태권 인형 뽑기 무료 10회 이용권을 나눠주었다. 도장은 태권도보다는 사행성 기계에 정신이 팔린 코올리개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형은 이 아이템이 돈방석을 가져다줄 새로운 기회라 굳게 믿었다. 피카츄 머리통에 붙은 연결고리를 오른쪽 검지에 끼워 빙글빙글 돌리면서 다른 손으론 코를 파던 형이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신념이야, 신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에도 끄떡 없는 굳은 신념. 그래. 그런 게 있어야 이 족같은 세상도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거라고. 두고 봐. 언젠간 대박 터진다. 날 한심하게 보는 인간들, 헛짓거리 한다고 지랄하는 놈들. 나 성공하고 나서 그때 친한 척 해봤자 늦었다고. 있을 때 잘해야지. 상급반 수업을 마치고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러 순댓국밥집에 갔다. 형은 밥 먹는 내내 사업 이야기만 해댔다. 언제쯤 본론을 꺼내야 하나 고민했다. 형이 뚝배기 그릇을 들고 국물을 들이켜는 타이밍을 잡았다. 형, 저 전번에 말한 사업은 어떻게 돼가? 뭔 사업? 성인 용품 대여 사업. 그렇지 않아도 더듬는 내 말투가 혁이 무심한 반응에 더 심해졌다. 아, 그거? 잘 돼가지. 얼마나? 형 눈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하고 입술이 강제로 때려박은 나사무처럼 찌그러졌다. 너 빌려준 돈 때문에 오늘 만나자고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안 떼먹어 임마. 그딴 푼돈 얼마나 된다고. 수익 나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텐데 쪼잔하긴. 내 유일한 취미는 도점 사상에 관한 공부다.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에 대한 것. 쉽게 말하자면 기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 왜 누구는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 귀족처럼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 뼈 빠지게 고생하다 병들어 객사하는 걸까? 저 사람은 잘도 취업하는데 왜 난 1차 서류도 통과하지 못하는 걸까? 나보다 키도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유머 감각도 한참 떨어지는 놈이 어떻게 섹시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일까? 난 엎어지면 코만 깨지는데 어떻게 저 자식은 돈을 주어 챙기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평생 편의점과 주유소, 카페 시급 알바나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난 이런 불평등을 두 가지 이론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천재 물리학자 마이어가 증명한 열역학 제1법칙으로부터이고
둘째는 도참 사상이 바이블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려다 아깝게 탈락한 천지량 해법이라는 명저로부터다.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으며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라고 했고, 천지량 해법에서는 세상의 모든 기의 총량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했다. 두 개의 동서양 이론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내 삶이 이따위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늙은이가 나이 70 넘어 살 수 있는 이유는 급사한 젊은이의 생명을 뺏어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 세상 어딘가 누군가는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에너지, 내 몫의 전기를 훔쳐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타고난 내 능력을 훔쳐간 누군가 때문에 인생이 이 모양인 것이다. 그런 연유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평균보다 한참 모자라고 뭘 해도 안 되고 말도 더듬는 나 같은 루저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삼류 인생은 평생 이 꼴로 살아야만 하는가? 아니다. 그건 단연코 아니다. 도참사상 학자이자 무공의 절대경지에 오르신 무진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끊임없이 공덕을 쌓으며 정진하라. 그리하면 내 몫이 길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될지니. 그는 필경 내 그릇에 정백이 원기와 기운을 차고 넘치게 하리라. 작은 물줄기가 만나 하나의 큰 강을 이루듯 두 개의 마음이 하나의 상을 이룰 때 기의 합일체가 완성될지어다. 비로소 그날 너는 거듭 태어나리니. 한때는 형이 나이 반쪽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고결한 길을 가진 이는 그렇게 아무 노력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수는 절대 튀지 않는다. 진짜 절대무공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사이에 숨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형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절대무공? 웃기고 자빠졌네. 21세기는 돈이 고매한 기구, 높은 이치 에너지고 동방불패다 이 등신아.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피스텔 공사장 근처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건축 자재들이 가득 쌓여 있고 다 부서져가는 컨테이너가 방치된 곳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났다.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몸을 수그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옆에는 붉은색 가방과 플라스틱 물통 몇 개가 놓여 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그녀를 뒤에서 지켜봤다. 나비야, 나비야. 여자는 어둠을 향해 말했다. 컨테이너 사이 좁은 틈에서 파란 눈동자가 전등처럼 켜졌다. 먹이를 조금 담은 통을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여자는 뒤로 물러나 쪼그리고 앉았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미끈한 몸매를 드러냈다. 온몸이 얼룩덜룩하고 왼쪽 뺨에 커다란 검은 반점이 있는 녀석이었다. 놈은 가까이 오지 않고 한동안 주위를 경계했다. 그녀는 식칼로 참치캔을 푹푹 찔러 뚜껑을 땄다. 사료가 담긴 접시에 붓고 휘휘 저었다. 접시를 앞으로 밀었다. 고양이는 빙빙 돌며 냄새를 맡다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어린 새끼들이 한 줄로 엮인 알사탕처럼 줄줄이 밖으로 나왔다. 핑크빛 납작한 혓바닥들이 접시바닥을 날름거렸다. 그 사이 여자는 길고양이들이 깔고 자는 신문지를 새 것으로 갈았다. 고양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팔려 그녀는 내가 뒤에 서 있는 것조차 모르는 듯했다. 사료를 모두 비우자 접시와 먹이통을 가방에 넣었다. 가방을 메고 뒤돌아서다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엉겹결에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다.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져 뒹굴기까지 했다. 여자의 식칼은 어느새 날 겨냥하고 있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녀의 이름은 혜영이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 입으로 먼저 말했다. 우린 종종 마주쳤다. 알바를 마치고 늦게 집에 오는 날은 어김없었다. 어느 날 물통이 너무 무거워 보여 대신 들어주었더니 그날 이후 나를 볼 때마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릇에 먹이 좀 채워주세요. 담요 좀 갈아주세요. 라고 도움을 빙자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캣맘 캣데디가 되어 공사장 근처 쓰레기통 주변, 화단 뒤쪽, 골목 후미진 곳을 함께 누비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마치 보시하듯 길거리 생명을 대했다. 그중 큰 집 막내 아들 산책시키기가 제일 수입이 좋다 했다. 뇌성마비 아이의 물리치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전거에 태우고 그녀는 자전거에 묶어놓는다고 표현했다. 동네 산책도 시키고 공놀이 같은 재활놀이도 하며 하루 2시간씩 돌봐주는 일이었다. 그 일의 시작은 작은 우연에서 비롯되었다. 동네 게시판에 도우미 모집 공고를 했을 때 높은 보수 때문인지 많은 이가 몰려들었다.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는 섣불리 사람을 정하지 못했다. 어느 날 고양이를 돌보는 혜영을 우연히 아이 엄마가 봤다. 우리 애는 강아지 좋아하는데 그쪽은 고양이를 사랑하나 봐요? 엄마가 물었다. 혜영은 주저없이 답했다. 고양이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뇌성마비 막내 아들 자전거 산책시키기 알바를 시작했다. 혜영은 고양이의 은신처에 있는 넣어둔 담요를 꺼내 털과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이 털어내고 다시 담벼락 사이 좁은 공간에 밀어넣었다. 문득 내게 물었다. 혹시 누구 기다려요? 예?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 같아서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고양이 도우미를 하다 보니 눈치 하나는 어미 고양이 수준이 된 것 같다. 난 화제를 돌렸다. 이렇게 매일 돌보다 보면 혜영 씨를 주인처럼 따르겠어요. 애완견처럼. 얘들은 개처럼 길들지 않아요. 그래요? 길고양이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얼마나 돼요? 한 20마리쯤? 먹을 게 풍부하다는 소문이 나면 이곳으로 더 많은 애가 몰려오진 않을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할 텐데. 애들은 쉽게 자기 영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습성이죠. 게다가 주기적으로 TNR도 하니까. TNR? 중성화 수술한 후에 다시 방사하는 걸 말해요. 그 표시로 저렇게 한쪽 귀를 잘라내죠. 정신없이 사료를 먹고 있는 고양이의 한쪽 귀를 가리켰다. 면도칼로 잘린 듯 반듯한 위쪽 귀 단면. 그것은 생존 허가 자격증이었다. TNR 받은 아이들은 그나마 복 받은 거예요. 예산 때문에 수술 대상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대개는 포획된 후 그냥 안락사되죠. 먹이를 먹다 말고 놈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보름달처럼 동그란 눈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심각하게 하냐고 묻는 것 같았다. 도장 관장실에서 형과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몇 젓가락 집지도 않았는데 냄비 바닥에는 눌러붙은 달걀의 흔적만 남았다. 국물까지 비운 형은 다시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앉았다. 한창 기계와 씨름하는 도중 도장문이 쾅 하고 열렸다. 창문이 다 흔들릴 정도였다. 그 바람에 집게다리에 걸려있던 피카츄가 아래로 추락했다. 형은 5만원짜리 지폐가 가득 찬 007 가방을 강물에 빠뜨려버린 듯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160cm가 조금 넘는 키에 미라처럼 비쩍 마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길고 하얀 머리카락에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백열등처럼 빛나는 이마, 끝이 30도쯤 위로 올라간 짙은 눈썹,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펑퍼짐한 콧망울과 길쭉한 인중, 스테이플로 여러 번 박아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꽉 담은 입술.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았다. 두루마기 안으로 색바른 검은 띠가 번들거렸다. 그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자세로 형을 노려봤다. 뿜어지는 인광이 참치 통조림을 노려보는 길고양이 눈빛처럼 서늘했다. 손가락으로 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더는 피하지 마시오. 형은 내게 버럭 화를 냈다. 들어올 때 문 안 잠갔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둘을 번갈아 봤다. 형은 인형 뽑기 기계의 투명창에 서리가 내릴 만큼 긴 한숨을 내쉬었다. 10,000원짜리 2장을 들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좀 바쁘니까 다음에 하시죠. 남자는 돈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언제까지 나와의 대결을 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오. 제가 증거로 할 테니 제발 찾아오지 좀 마세요. 내 무공이 그리 두렵소. 형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거구의 형 옆에 있어서인지 노인은 더욱 왜소해 보였다. 형이 저 우람한 다리로 내려찍기를 하면 그는 도장바닥에 영영 박혀버릴 것만 같았다. 형은 담배를 뻑뻑 빨아대며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었다. 몇 주 전부터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노인은 태권도 도장, 쿵후 도장, 공수도 도장 등을 돌아다니며 관장들과 누가 진정한 고수인지 한판 겨루자고 했다. 저렇게 자꾸 덤비는 통엔 참 대책 없더라. 지 말로는 세계각지를 돌아다니며 무공수련을 하고 왔대. 장풍, 축지법, 경공신공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나 뭐라나. 한마디로 미친놈이지. 노인네만 아니었으면 벌써 나한테 반 죽었을 텐데. 사업이 안 풀리니 별 잡놈이 다 들러붙는다 요즘. 예전에 내가 진정한 무술의 달인이 된다고 집 나간 적 있었지. 그때 왜 고수가 아닌 비즈니스맨이 되어 들어온 줄 알아? 다 저런 놈들 때문에 그래. 기공이니 내공이니 그런 거로 사기치는 것들 말이야. 말이 하나도 귀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형이 말은 고막에 닿기도 전에 질식해버렸다. 단어들은 죽은 물고기처럼 배가 뒤집힌 채 상념의 수면 위로 둥둥 떠올랐고 도장 열린 창문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눈앞에 빛이 환하게 떠올랐다.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에는 늦도록 동네를 돌아다녔다. 도장 주변, 공원, 식당 같은 곳을 샅샅이 찾았지만 도통 눈엔 띄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무릇 절대무공은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는 법이니까. 주말에는 동네 뒷산을 뒤졌다. 길이 가팔라지고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이었다. 나무가 울창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인적기가 느껴졌다. 예전엔 없던 움막이 이파리 사이로 매견이 보였다. 비닐과 나무로 알기살기 엮인 나지막한 토막집에서 사람 하나가 허물벗는 뱀처럼 기어나왔다. 그 노인이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각 팬티같이 생긴 갈색 반바지 하나만 입고 있었다. 잠시 제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하더니 움막이 평평한 바위 위로 올라갔다. 날 등진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쳐들어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이내 좌우로 날개처럼 펼치며 큰 원을 그렸다. 단전에 모인 양손은 다시 명치를 지나 인중을 향해 올라갔다. 물 흐르듯 움직이는 두 손, 긴 호흡과 거친 듯 부드러운 움직임의 수묘한 조화, 공중부양을 하듯 들썩거리는 하체, 주변의 나쁜 기운을 삭히고 곤히 잠든 새벽의 길을 흔들어 일으키는 저 동작은 틀림없는 운기조식의 최고 경지, 부공삼매다. 10여 분 정도 천지 기운을 주고받는 그는 한참을 꼼짝하지 않았다. 풀어헤친 하얀 백발이 아침바람의 깃발처럼 흩날렸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물었다. 어찌 길고양이처럼 나를 찾아다녔소? 목소리는 고대의 아득한 노래처럼 들렸다. 나무 뒤에서 훔쳐보던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접 끓여주신 국화차도 마셨다. 노인의 법명은 병인신, 발글병, 어제린, 불꽃 신자를 썼다. 세상을 밝히는 어진 불꽃, 뜻은 훌륭했지만 우리말 어감은 좋게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난 그냥 법사님이라고만 불렀다. 환갑은 좋게 넘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50대 초반이라 했다. 그간의 혹독한 수련이 외모로 먼저 발현된 것이다. 법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태국 등을 돌아다니며 무공을 연마하였다. 타고난 선천징기를 갈고 닦아 후천징기를 완성하고 기경팔맥과 십이경맥을 도통하는 수련 끝에 내공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게 됐고 백보신건과 일지성 같은 외경초시까지 마음대로 구사하게 되었다. 그동안 세계 각지의 고수들과 목숨을 건 혈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다. 특히 중국 경각원 당수와 인도의 칼라리 파야토 고수와의 사투는 듣기만 해도 손에 땀이 다 흘러내렸다.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그곳은 할슈타트라는 곳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기원전 12,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1895년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기 전까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장소다. 예전엔 소금 캐는 광부만 모여 살던 촌 동네였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푸른 호수와 멋진 산세로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 했다. 그림 엽서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산원덕을 따라 각자의 원색을 자랑하며 높고 길게 세워져 있는 집들, 거울 같은 호수, 만년설이 쌓인 가파른 산이 어우러져 마치 전설 속 요정마을 같았다. 절대무공과 오스트리아 관광 명소, 선뜻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곳엔 머문 이유를 묻는 내게 이렇게 답하셨다. 뒤로는 해발 2,900m의 다우슈타인 산이, 앞으로는 맑은 할슈테트 호수가 있는 할슈타트를 평범한 관광객들은 그저 유럽의 아름다운 마을이라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나를 포함한 소수의 고수는 잘 알고 있네. 그곳은 지구의 기가 한데 모이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도참사상 개념으로 말하자면 음과 양, 청과 지, 동과 서, 오와 열이 만나는 곳이란 뜻이지. 게다가 거긴 생명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있어. 바로 소금이야. 할슈타트의 할은 고대 켈트어로 소금이라는 뜻이네. 소금은 곧 생명일세. 순수한 기와 정제된 생명. 이들이 모인 할슈타트의 중앙광장은 수련하기엔 최적의 장소지. 거기선 고양이조차 경공신공을 할 줄 아네. 그래서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높은 담벼락을 순식간에 뛰어넘어가기도 하지. 전율이 목덜미를 스치고 갔다. 그동안 혜영과 밤마다 길고양이들을 돌본 것이 어쩌면 오롯이 법사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 깊은 곳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무언가 공덕을 쌓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법사님은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었다. 참된 세상이란 못난 자와 잘난 자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는 곳일세. 능력이 충만한 자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행위. 그것이 바로 진도요.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잣대요. 올곧은 사람의 이친 동시에 삼라만상 인간지사 은공덕사일세. 도의 가장 중심엔 진귀류라는 것이 존재하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바르고 청명한 기의 흐름인 진기류. 난 그 길을 험악한 이 세상에 널리 설파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네.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다. 마지막 말씀은 뼈에 새겨 넣었다. 무 위에 정이 있고 정 위에 생이 있음을 명심하게. 그래서 사람은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야. 하늘이 정한 그런 법칙은 절대 고스라도 거역할 수 없는 법일세. 그동안 목격한 그분의 공력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법사님은 지나는 사람을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 기가 청명한지 탁한지 알려주었다. 마치 잘 아는 사람처럼 말이다. 사람이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초식, 즉 주사장도 봤다. 카페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젊은 여자를 향해 현란한 손짓을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자 그녀는 우리 쪽을 잠시 노려보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다. 결코 법사님이 기공행이 불쾌해서 자리를 든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다. 손가락에서 뿜어나오는 기로 산책 나온 강아지가 나무에 오줌을 누게 한다거나 개의 영영 마킹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하늘의 구름을 서서히 움직이게 하는 등 그날 지상엔 바람이 불지 않았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기적을 목격했다. 법사님은 선물 하나를 주었다. 자, 내게 꼭 필요한 것일세. 부디 몸에 잘 지니고 다니게. 흉사는 피해가고 길사는 따라올 터. 부드러운 노란 천에 붉은색으로 신지 무이라 적힌 손수건이었다. 글자 아래에는 할슈타트의 아름다운 풍경이 수놓아져 있었다. 난 밥을 먹을 때나 알바를 할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추우나 더우나 그것을 늘 몸에 지녔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움막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갑자기 법사님이 우뚝 자리에 멈추었다. 오일장이 열리는 사거리 근방이었다. 묘한 기운이군. 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와 사람이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법사님은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골목에서 바퀴가 3개 달린 자전거가 나타났다. 하얀 헬멧을 쓰고 손과 다리를 자전거 손잡이와 페달에 묶은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다. 등이 구부정해 똑바로 앉지 못하는 아이는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등받이를 붙인 안장에 안전띠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자전거 꽁무니에 연결된 긴 손잡이를 밀고 오는 사람이 보였다. 혜영이었다. 우리 쪽으로 오는 그녀의 표정이 생선가게에 며칠씩 누워있는 꽁지처럼 무료했다. 밤이 아닌 낮의 혜영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견상의 묘행이라. 저게 집은 개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나 고양이의 행위를 하고 있어. 상극애기가 한 몸에 있구먼. 저런 자를 가까이 하다간 큰 경을 칠 것세. 그녀는 멀리서도 날 알아봤다.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저녁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오는 길에 혜영으로부터 카톡 문자가 왔다. 왜 이렇게 요즘 안 나와요? 새끼들이 많아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해보니 거의 2주 동안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같다. 미안해요. 바쁜 일이 생겨 당분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 생명을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대답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본 옆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난 핸드폰을 껐다. 집 앞 주민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다. 얼마 전 길고양이에게 공격을 당해 아이 얼굴에 생채기가 났다는 윗집 아줌마가 술 취해 새벽에 들어오는 인사불성 남편을 노려보는 눈초리로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다.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임시 반성의 개최.
부쩍 늘어가는 길고양이 처리 문제에 대한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동사무소 2층 회의실 회의 주제 동네 길고양이 처리 방안 참석자 동물보호소 담당자 구청시설 위생과 담당자 관심 있는 주민 파이트머니는 섭섭하지 않게 줄게. 형은 연습하듯 하면 돼. 법사님과의 경기를 형에게 요청했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너 미쳤냐? 그 영감탱이가 시켰어? 너까지 왜 그래? 형은 이해 못해. 병이신 법사님은 절대 공경을 지닌 분이셔. 병신 법사? 밝을 병 어진인 불꽃 신자를 쓰셔. 병신이든 등신이든 헛짓하지 마. 괜한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하지만 대전료를 더 올려주겠다고 하자 형은 냉큼 허락했다. 네가 하도 청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돈 욕심나서 하는 건 아니다. 고마워 형. 근데 너 말더듬는 버릇 언제 사라졌냐? 나는 이번 대회 준비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미 태권도 고수와 기공 고수의 결투라는 이름으로 SNS, 블로그, 유튜브에 홍보했다. 대출받은 돈으로 포털 사이트에 광고도 했다. 대회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어느 인터넷 방송국에서는 법사님의 운기 조식하는 모습을 찍어 공개했다. 형은 결투에 임하는 자세를 인터뷰하다 슬그머니 사업 아이템 태권 인형 뽑기를 소개했다. 동네 무술도장 관장들로부터 미친놈 데리고 쇼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형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는 날, 법사님이 승리하는 날, 두 개의 기가 하나가 되는 그날, 원래 내 몫의 길을 다시 찾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난 더는 사회의 패배자가 아니다. 알바 인생이 아니다. 허접 쓰레기가 아니다. 나도 당신과 같다. 나 또한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인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대회 30분 전에 법사님을 모시고 도장으로 들어갔다. 동네 관장들, 소문을 듣고 몰려든 상가 사람들, 케이블 TV 직원, 인터넷 신문사 기자, 무술동호회 블로거, 5층 복도는 사람들로 바글거렸다. 형은 어제 공장에서 급히 조립해온 태권 인형 뽑기 버전 2 앞에 서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돌려차기로 인형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하자 산바리가 움직이고 요란한 전자음과 함께 인형을 집어들었다. 몇 명이 손뼉을 쳤다. 법사님은 잠시 형을 보자고 했다. 관장실로 들어온 형에게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맨 아래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내용을 읽던 형 얼굴이 벌겋게 상기됐다. 뭐 이렇게까지? 말끝을 흐렸지만 법사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장을 찍지 않으면 대결도 없어. 결투 중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어도 그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라는 문구 옆에 지장을 찍는 형의 엄지손가락이 약먹은 바퀴벌레처럼 가늘게 떨렸다. 경기는 3분 3회전, 휴식은 회당 1분씩. 시합 규칙은 태권도 겨루기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태권도에만 유리한 규칙이 아니냐고 내가 항의했지만 법사님은 어차피 금방 승부가 날 것이니 괜찮다고 말했다. 법사님은 기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호구도 거부했다. 그 때문에 주심과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끝내 보호대를 차지 않았다. 저라도 보호대할까요? 형이 그렇게 주심에게 말했다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입을 다물었다. 시합에 앞서 법사님은 가부좌를 틀고 인체의 혀를 열어 기공을 극대화하는 부공산매를 시작했다.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하얗고 긴 머리카락이 망토처럼 펄럭였다. 바람 같은 손짓과 불꽃 같은 눈빛에 자신감이 그윽했다.
그 모습이 신비롭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몇몇 구경꾼들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했다. 형은 제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힐끔힐끔 법사님을 훔쳐봤다. 말없이 둘을 지켜보던 쿵우 사범이 다가와 농을 쳤다. 어이, 김사범. 저 양반 진짜 절대 무공하냐? 오늘 잘못하면 자넨 장가도 못 가고 세상 뜨겠어. 형이 내 곁에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다. 저 용감탱이 진짜 정체가 뭐냐? 삑!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형과 법사님, 둘은 시계 방향으로 슬슬 돌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방송국 카메라는 몸짓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몸놀림을 따라갔다. 법사님은 부채를 펼쳐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손바닥을 크게 벌리고 둥글게 원을 그렸다. 금광불개를 위한 기의 결계, 즉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전신에 만드는 것이다. 이젠 형이 어떠한 발차기도 기름 바른 프라이팬에 떨어진 달걀처럼 미끄러져 빗나갈 것이다. 엄청난 기합 소리였다. 법사님은 두 손을 모아 매의 발톱 같은 모양을 만들고 형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뻗었다. 떨어져 있는 적에게 강한 기를 표창처럼 날리는 비수기 공파. 일종의 장풍이었다. 장풍을 받은 형은 움찔하며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틀림없이 큰 내상을 입었을 것이다. 법사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속으로 비수기 공파를 날렸다. 형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변했다.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멍청한 소의 눈망울처럼. 순식간이었다. 너무 빨라 경기를 보던 사람도 촬영하던 방송국 직원도 심지어 주심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 같았다. 왼발 앞차기, 오른발 뒤차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법사님을 향해 연달아 쏟아지는 돌개차기, 번개 같은 형의 연속 발차기는 법사님의 옆구리, 가슴, 앞면을 정확히 타격했다. 전성기 때의 형 모습 그대로였다. 2미터쯤 공중을 날아 매트에 떨어진 법사님은 잠깐 꿈틀거리더니 그대로 실신했다. 도장하는 카메라 찍는 소리만 요란했다. 대결은 케이블 TV 금주의 핫클립이라는 코너에서 최고로 웃기는 동영상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검색 키워드 순위에선 무림고수 결투라는 이름으로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SNS 리트윗수도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유튜브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 건을 기록했다. 수많은 패러디 영상물도 만들어졌다. 돌려차기를 맞고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는 외계인, 병상에 누워있던 노인이 발차기를 맞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복식 호흡을 하는 장면, 장풍을 레이저처럼 쏘아대는 백발남자, 네티즌 중 누군가는 무림고수와의 재대결을 촉구합니다라며 사람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유명세 덕을 제일 크게 본 사람은 형이었다. 홍보 효과로 입관 신청자가 3배나 늘었고 태권 인형 뽑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문의로 전화기에 불이 날 지경이었다. 며칠 전에 사업 투자자를 구했다는 형이 연락을 받았다. 목소리가 한없이 들떠 있었다. 다 너 덕분이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진하게 한 잔 쏠게. 법사님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오른팔 골절과 왼쪽 2, 3번 갈비뼈가 이탈했고 코뼈는 비에 젖은 종이 상자처럼 주저앉았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법사님은 한사코 거절했다. 시합 다음 날 움막으로 찾아갔다. 밖에서 법사님을 불렀지만 기척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토막집은 텅 비었다. 하염없이 방거리를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걷는 내내 눈물이 났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과 코에서 슬픔이 흘러내렸다. 법사님이 주신 손수건을 꺼냈다. 얼굴을 닦았다. 신지 무의. 4글자가 축축하게 젖었다. 눈물은 그 아래 그려진 할슈타트 마을을 적셨다.
어디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담벼락 아래 임시로 만들어 놓은 길고양이 숙소에서였다. 곁에 앉아 고양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혜영을 발견했다. 개체수가 늘었는지 바구니 안에 더 많은 것들이 꼬물거렸다. 혜영이 손짓을 했다.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제 바쁜 일 다 끝났어요? 전번에 시장 사거리에서 왜 아른 척 안 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내 틱장에도 여전히 돈을 갚자는 형의 뻔뻔함도 고양이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믿는 그녀의 고지식함도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늘어난 새끼들 뿐이다. 제일 조그마한 것이 다른 놈들 아래 깔려 낑낑대다가 오줌을 쌌다. 혜영은 가방을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수건을 좀 더 가져와야 했는데. 이거 버리는 거죠? 말린 손수건에 그려져 있는 마을 풍경을 보고 혜영이 말했다. 아세요? 어머, 여기 할슈타트네. 옛날에 유럽 배낭여행 갔다가 며칠 머물렀어요. 동네는 예쁜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음식도 입에 안 맞고. 혜영은 고양이를 뒤집어 손수건으로 얼굴과 사타구니를 닦으며 말했다. 구청에서 앞으로 TNR 사업을 안 하기로 했대요. 수술비, 약값, 그런 일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요. 사람에게 쓸 것도 없는데 누가 미쳤다고 몇 년 살지도 못할 짐승에게 돈을 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TNR 받지 않은 애들은 모두 잡아 폐사시킨대요. 참 슬픈 일이죠.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뭐요? 이렇게 한쪽 귀가 반듯하게 잘린 TNR 표식이 있는 아이들이 동네에 늘어간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쯤 길고양이가 동네에서 모두 사라질까 그것만 관심 있을 뿐이죠. 대놓고 귀 잘린 고양이들이 요즘 부쩍 많아졌다고 말을 해줘도 아무도 귀담아 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뿐이에요. 난 진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진실이란 사실이 아니잖아요. 각자 믿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지. 혜영은 양손으로 먹이통을 들고 일어났다. 바닥에 놓아둔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가방 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약병,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가위, 가윗날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 어린 것의 울음이었다. 우린 동시에 위를 바라보았다. 담장 너머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빨이 없는 가지들이 아무렇게나 하늘을 향해 뻗쳐 있었다. 제일 높은 가지 끝에 새끼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다. 어머? 쟨 저길 어떻게 올라갔어? 혜영은 통을 바닥에 내려놨다. 에이, 귀찮게 시리. 그녀는 왼쪽 벽을 발로 차고 반바퀴 몸을 회전시키며 담장 위로 솟구쳤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계단처럼 가볍게 밟으며 단숨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앙상한 가지 위에서 혜영은 균형을 잡았다. 몸을 날려 새끼 고양이의 덜미를 왼손으로 낚아채고 텀블링을 2바퀴 한 후 7m 높이 아래 내 앞에 착지했다. 혜영은 먹이통을 들고 이미 저만치 앞서갔다. 문득 뒤를 돌아봤다. 얼이 빠져 바라보고 있는 나를 향해 심드렁하게 말했다. 뭐해요? 빨랑빨랑 안 따라오고. 아직 돌볼 고양이들이 많다고요.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클라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